안녕하세요. 삼성언론재단 언론인과의 대화. 오늘은 KBS 공용철 PD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홍혜림 KBS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뵙다가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선배님은 저희 KBS의 시사교양 PD로서 나오셨어요. 보니까요, 굵직한 프로그램들 많이 만드셨어요. 어떤 프로그램들 주로 만드셨나요? 물론 이제 PD 이력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초창기에는 물론 아침 프로나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일반적인 교양 프로그램을 했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은 주로 밤 10시에 들어가는 뭐 역사 스페셜, KBS 스페셜, 수정 60분, KBS 일요 스페셜, 또 명금, KBS 명금말리 이렇게 주로 10시 때 시사교양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10시 프라임타임 때 시사교양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들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 추적 60분 같은 프로그램도 하셨잖아요. 네네. 추적 60분은 사실 시사교양의 PD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PD 저널리즘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설명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추적 60분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추적 60분은 87년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 무렵에 생겨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친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기자들이 출입처 중심으로 이렇게 취재를,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서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이라든가 약자들의 의견들이 다양한 경로로 표출이 되지만, 그때만 해도 주류 미디어 외에는 사회적 소통 수단이 없던 시절에 기자들은 출입처 중심으로만 취재를 하니까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관 이런 취약 시설에 대해서 인권 침해 현장들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적 60분이 생기면서 그런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인권 침해 현장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야, 저런 프로그램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PD들이 만드는 저널리즘, 그래서 PD 저널리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형제원 사건 네. 이런 것들이 대표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렇게 80년대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는 완전히 꽃을 피웠다고 하죠. 네, 당시 그렇습니다. 그랬던 배경이 있나요? 그 노 대통령 본인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소수자 출신이에요. 마이너리티. 본인이 이제 정규 대학을 졸업하신 것도 아니고 상고 나오셔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신 약간 소수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보니까 기자들이 전부 그 기득권 세력하고 결탁돼 있고 네네. 출입처 중심으로 해서 소수자들을 제대로 못 다룬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PD에서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고, 대표적으로 PD들이 무슨 모임을 하거나 PD협회에서 초청하면 다른 정치인들은 참석 안 하셔도 항상 참석을 하셨어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러셨고 후보자 시절에도 그랬고, 그런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뒤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KBS 같은 경우는 시사 프로그램이 이제 대성황을 이뤘는데, 맞습니다. PD들이 만든 뭐 한국 사회를 말하다, 인물 전대사를 말할 것도 없고, 기자들도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때 최초로 이제 우리 기자들도 1분 30초짜리 뉴스를 넘어서 심층 시사를 하자 해서 이제 탐사 보도팀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했고, 초기에는 그 탐사 보도팀에서 6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KBS 1호 스페셜에 납품을 했었어요. 제가 일할 때 그렇게 납품을 해서 같이 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60분짜리 긴 호흡의 시사 다큐를 만드는 이제 노하우를 배운 다음에 기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게 해서 이제 쌈이라는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시사교육 창의 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 때부터 기자들이 심층 시사 다큐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서 이제 기자도 하고 있고 PD도 하고 있는 서로 교집합의 영역이 된 겁니다. 시사 다큐라는 하나의 기자도 하고 PD도 하는 그런 탐사 보도물의 프로그램이 생겨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걸 좀 분리해서 직종 간에 똑같은 현안을 두고도 두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이런 비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KBS 자체적으로도 기자와 PD의 직종을 좀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지난 기자들이 아마 쌈이 2000년대 초반에 생겼으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기자들도 시사 다큐를 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저도 시사 다큐를 쭉 하면서 느꼈던 점을 네.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취재 능하고 네. 팩트 파인딩에 그렇죠.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팩트 중심으로 취재를 잘 하고요. 그게 기자의 최대 장점이라면 반면에 PD들은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또 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영상 이미지를 편집을 잘해서 그걸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PD들의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어떤 현안과 스토리를 이렇게 쫓다 보니까 전체를 놓치는 경향들이 있고 팩트 파인딩에 조금 떨어지는 점이 있었고 반면에 기자는 팩트 파인딩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맞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다큐는 내용은 좋은데 시청률이 낮고 PD들이 만든 시사 다큐는 시청률은 높은데 객관성이나 과학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거를 좀 결합해 보려고 사실은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김인규 사장님은 CPD도 어차피 시사 프로그램을 할 거면 좀 객관적인 훈련을 받자 시키자 해서 방송 저널리스트라는 것을 신입사원 때 이렇게 만들었고 그 이제 우리 홍 기자가 네. 첫 세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방송 저널리스트로 들어와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지금 기자들의 훈련 과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2010년에 KBS에 입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정말 거창하게 방송 저널리스트를 최초로 뽑았습니다. 네, 1년의 훈련 기간 동안 6개월은 보도국, 6개월은 편성국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6개월 동안 보도국에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출입처에 가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편성국으로 갔더니 바로 출근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날 이제 6시 내 고향 촬영을 위해서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옷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정장이 안 맞다. 그렇죠. 단적으로 PD와 기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는 출입처 중심의 기사를 생산을 하고 PD는 현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체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계적인 노력이 몇 년간 이어졌지만 직종 간의 벽이 허물기에는 꽤 오래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기자와 PD로 처음부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경험이 저널리스트로서는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됐어요. 지난해 제가 시사기획창에서 코로나19 감시받지 못한 약물편을 1시간짜리 시사 다큐를 제작을 했을 때 그때 편성 제작국에서 배웠던 연출력과 기획력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어요. 1시간짜리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은 보도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제 개인적으로는 큰 자산이 돼서 앞으로 많은 우리 후배 언론인 분들도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스토리텔링하는 연출 능력을 기자로서 함양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PD 분들도 그 취재를 더 치밀하게 하는 기자식의 취재 방법을 공유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기자와 PD가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장점이 있을까. 아까 장점은 기자는 취재에 팩트 파인딩 그렇죠. 장점이 있는 예. 거고 PD는 영상 구성에 장점이 있는 건데 이 두 직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제 설계대로 말하면 그렇게 보고 싶은데 기자는 조감도를 통해서 대상을 보려고 하는 거고 PD는 앙시도를 통해서 보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감도는 여러분들이 안다시피 새의 눈으로 버드스 아이뷰라는 표현 그대로 새의 눈으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반면에 앙시도는 충감도라고 하는데 곤충의 시선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데에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앙시도고 전체에서 보는 게 조감도인데 기자는 어쨌든 어떤 현안을 보더라도 전체를 한눈에 보고 그렇죠. 거기에서 팩트 파인딩을 하려고 하는 거고 PD는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긴 호흡의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그 전체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어떤 문제의 현장일지라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취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취재원하고 좀 애정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키우게 되고 그래서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훨씬 이제 소구력 있게 시청자들이 볼 때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기자들은 반면에 팩트 파인딩은 잘하고 사물을 잘 보여주되 약간 좀 드라이해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네,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언론의 과제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공 PD님께서 또 방송의 현장 얘기 또 나눠주실 거 많잖아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 안 가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저희 회사 후배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이렇게 좋은 시절에 방송에 들어왔고 그 좋은 시절이라는 거는 방송이 고도 성장을 하던 시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쇄 매체가 쇠퇴하고 본격적인 영상의 시대가 또 시작되는 90년대에 들어와서 가장 전성기를 누려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다시 얘기하면 회사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방송에 대한 소구력이 강했기 때문에 해외도 엄청 자주 나갈 수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구를 한 20바퀴 이상 돌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가고 싶은 데 다 다닐 수 있었고 그랬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중에 제가 이제 굳이 아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네. 예전에 제가 90년대에는 도전 지구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 프로였죠. 아침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연예인이 어떤 현장에 가서 네. 직접 도전해보고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해서 찍는 네. 프로그램인데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냐면 IMF 외환위기 때 네. 엄청 힘들고 지금처럼 막 광고가 다 빠져나가던 시간에도 그 프로그램이 1시간 20분짜리 80분짜리 편성 프로그램인데 IMF 때도 항상 광고 완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작비가 당시 6천만 원이었는데 네. 당시 6천만 원이면 지금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제작비를 썼어요. 광고가 훨씬 더 잘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해외 취재 갈 때 이렇게 뭐 그 달러를 막 몇만 달러씩 이렇게 전대를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촉하기 힘든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안데스 같은 데 가서 안데스 산맥이 엄청 험하거든요. 네. 안데스 가서 이렇게 래프팅을 하거나 히말라야를 가거나 뭐 이렇게 좀 오지 굉장히 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안데스 가서 잉카 트레이를 한번 제작을 했는데 그건 시청률이 한 25% 정도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시청률이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안데스의 아프리맥이라고 그러니까 안데스에 워낙 산이 많지만 아프리맥이라고 엄청난 그 계곡이 있는데 거기는 한번 이제 위에 올라가서 래프팅을 하잖아요. 시작을 하면 양쪽은 협곡이어서 10일 동안은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 래프팅을 하고 중간에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래프팅 프로그램을 10일 동안 이제 기록해서 이렇게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는데 워낙 급류가 심하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 죽거든요. 저희도 막 보트가 많이 뒤집히고 그래서 막 저도 모기가 엄청 물리고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막 이 급류를 타고 막 배가 뒤집히고 내려가는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왔고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너 잘 갔다고. 그리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거는 2000년 크리스마스 특집을 했었는데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 저 가톨릭 원주 교구에 수녀님들이 그 에이즈 환자를 돌보러 자원봉사를 가 계셨어요. 그래서 한국 수녀님 6분이서 이렇게 조그만 그 단독주택을 갖고 거기 사시면서 이렇게 그 마을에 날마다 다니시면서 에이즈 환자들 돌보고 치료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특집 다큐로 했는데 그때도 반향이 엄청 컸고 나중에 이제 방송 나간 뒤에 명동 성당에서 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 당시 그 수녀님들은 전부 독일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그 아프리카 그 잠비아라는 나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때 에이즈 환자가 한 40% 정도 돼가지고 애들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에이즈인 경우도 많아서 막 코가 없이 태어난 애들도 있었고요. 상처가 나면 안 낫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게 면역 결핍이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나도 치료해도 약을 항생제가 작용을 안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런 환자들 끊임없이 이제 수녀님들이 가서 돌보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아프리카는 사시사철 푸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이 하얀 그 세일러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이게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는데 그 숲속에서 흑인 아이들이 시커멓게 몰려 나와가지고 수녀님이 가면 시시타 하면서 막 못 쫓아와요. 그러면 이제 사탕 하나씩 주고. 맞아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제 밀가루도 주고 뭐 이렇게 환자들 치료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담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목이
아프리카로 간 천사들 해가지고 그 6명의 수녀님들 이야기를 담았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게 반향이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2011년도에 제가 했는데 이렇게 통일 대기획으로 해서 2부작을 해서 하나는 이렇게 국내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통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도대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북한 주민들 102명을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는 참고로 북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여권과 비자를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 바로 나오시는 북한 주민들을 중국 쪽에서 심층 인터뷰를 해서 이분들은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취재를 해보자 해서 몇 가지 문항을 가지고 심층 인터뷰를 해서 그게 1편을 만든 게 북한 주민 통일을 말하다가 1편이었고요. 두 번째 편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북한을 보는 시선이 저는 두 개로 나뉘어 있다고 보거든요. 한쪽은 북한을 적으로 보고 그렇죠. 항상 위협 세력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협력의 대상.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류 협력을 해서 통일을 가야 되는 어떤 동포로 보는 이런 두 가지 시선을 교차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최초로 공론조사라는 걸 했어요. 공론조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원자력 발전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둘러싸고 신고리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그렇죠. 그때 공식적으로 공론조사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한 7, 8년 전에 저는 이제 방송에서 최초로 스탠포드 원래 공론조사의 로열티는 스탠포드 대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남북 교류협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진보와 보수가 다 모여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공론조사를 한 게 그 2편에 다룬 북한을 보는 두 개의 시선. 그래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2011년도 했는데 저는 PD로서 그 세 프로그램 정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데스를 거쳐서 또 아프리카 잠비아 또 우리가 취재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북한까지 그동안 정말 호기심을 갖고 또 모험 정신을 갖고 또 끊임없이 연구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PD로서의 그런 자질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떤 자질이 중요하다고 좋은 보시는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회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KBS가 갖고 있는 장점, 물론 우리 시청자들 가운데 KBS에 대해서 평가들은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장점은 퍼블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본이나 어떤 뭐에 얽매일 게 좀 적은 거고요. 그러나 항상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시청자죠. 그렇죠.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내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할 건가.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KBS에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은 뭐 진보도 계시고 보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견을 가능하면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진보든 보수든 그래서 저는 사회 통합 기능을 해야 되는 게 KBS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작자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내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주시는 수신료로 내가 샐러리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국민들한테 되돌려 드려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해외를 다니면서도 뭐 뭔가 항상 그런 도덕적인 기준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PD로서 자질에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PD는 갈수록 이제 요즘처럼 이제 매체도 다양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한 시대일수록 뭔가 좀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 있잖아요.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전 테마라고 생각하고 그건 곧 기획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예를 들면 이 컵을 바라볼 때도 뭐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질을 갖고 볼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늬를 가지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지만 나는 좀 다르게 보고 싶다. 왜 컵은 원형이어야 되지? 사각형은 안 되나? 예를 든다면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질문. 이걸 다르게 해볼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과 차별화할 건가가
PD가 가장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력과 또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연출력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보는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언론인 지망생도 많다고 합니다. 네네네. 또 PD 지망생들이 또 찾아서 볼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또 입시를 앞둔 PD 지망생들에게 노하우 조금 더 오케이. 가지고 있는 엑기스를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력과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 방송사 이렇게 면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신입사원 후보들이죠. 이렇게 서류하고 이렇게 걸러진 한 3, 40명 면접을 보다 보니까 다 이제 프로그램 기획안을 본인들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저희는 이제 평가하고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잖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K-팝과 오징어 게임과 이런 거 한류를 염두에 두고 이거 가지고 막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재가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 입장에서 그러면 소재가 똑같다면 접근 방법이 아주 독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재가 좀 독특한 사람.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요즘에 좀 뜨는 ESC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ESC를 자기는 취재해서 해외에 알리겠다 이런 기획안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좀 새롭더라고요. 아이템이 새로운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모두가 K-팝 한류를 갖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이분은 같은 한국을 해외에 알린다라도 나는 다른 아이템을 다른 소재를 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소재가 다른 게 일단 눈에가 띄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소재는 어쨌든 세상에 처음으로 내가 발굴하는 새로운 소재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있는 소재를 어떻게 다르게 할 건가? 그건 이제 차별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차별화 쪽이 우리 PD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영역인데 그게 저는 이제 기획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역으로 좀 뒤집어서 생각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뒤집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땅을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땅을 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현을 하죠. 근데 포크레인이 땅을 파내면 여기는 땅을 파는 곳이지만 여기서 땅을 파내면 이 흙을 어딘가를 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시선에서 보면 흙을 쌓는 거예요. 여기 시선에서 보면 흙을 파는 거지만 여기 시선에서 보면 흙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시점에 주목할 건지 쌓는 시점에 주목하는 건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듯이 프로그램을 접근할 때 저는 조금 기존의 고정관념과는 항상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제가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봤던 거는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PD들은 음악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과 동영상의 차이점은 동영상은 시청각을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몰입을 하기 때문에 게임도 대표적인데 재밌잖아요. 게임도. 그래서 거기 몰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거기 몰입하는 게 동영상이고 이렇게 게임이라면 음악은 시각이 없잖아요. 귀로 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상을 하게 돼요.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굉장히 상상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그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선배님들 중에 프로그램을 잘 하셨던 분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음악을 자주 들으면 음악을 듣는 순간은 뭔가 생상하게 되거든요. 상상력이 발달하고 그것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색깔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저는 좋은 PD의 어떤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소재를 발굴하는 능력과 그것을 또 차별화된 방식으로 기획하는 그렇습니다. 그 기획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음악 좋아하는 PD님도 얘기하신 거는 자기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정말이지 저도 언론사 생활 10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매일 아이템 전쟁인 것 같아요. 어떤 소재를 차별화해서 구해서 또 그거를 소구하는 뉴스로서 프로그램으로서 전달할지가 계속해서 언론사 입사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시기 내내 따라다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PD로서 자질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갈수록 그 언론사들이 뽑을 때 특히 방송사들도 실무 능력을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PD 같은 경우는 기획안을 만들어서 브리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 실무 능력은 결국 프로그램 기획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소재도 정말 특이한 소재를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그 소재를 어떻게 좀 나만의 색깔로 다르게 표현해 볼 건가, 포맷을 어떻게 좀 기존에 없는 포맷을 만들어 볼 맞습니다. 건가, 이런 고민들이 꼭 해야지 나중에 면접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